오늘 다룰 내용은 기술이나 공학 분야에서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뭐 여러 다른 저자들이 그 뭐 굉장히 뛰어난 기술자들이나 공학자들의 예대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이 가장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서 골랐어요. 실제로 적어도 내가 여태까지 그 사례 연구를 해본 다른 사례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은 나타나요. 다만 이제 훨씬 그쪽 다른 사례들은 얘기가 복잡해서 이 수업 시간에 온전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비교적 그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간단한 두 사람을 골랐어요. 와트하고 마르코니를 골랐어요. 와트는 이제 증기기관과 연관되고요. 그다음에 마르코니는 뭐 무선통신, 여러분들 늘 사용하는 휴대폰이 사실은 마르코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마르코니가 없었더라도 마르코니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무선통신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와트는 물론 이제 그 1차 산업혁명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증기기관의 개량자이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발명자가 아니라 그리고 마르코니도 현대 삶에서 굉장히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무선통신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인데, 그런 기술적 창업물들은 누가 뭐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뭐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뭐 그게 인간성을 훼손하고 뭐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들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나는, 여러분들은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무선통신에 익숙해서 자라나온 세대여서 그렇지, 나는 휴대폰이 내가 젊은 시절에, 내 대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사실에 놀란 건 아니고 저게 진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 본 휴대폰은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드라마에서 이제 어떤 굉장히 부잣집, 재벌집 애가 이제 처음 들고 다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판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거를 갖다 가져와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휴대폰이라기보다는, 왜냐면 PCS나 이런 게 깔려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위성 전화죠. 위성전화. 위성전화를 갖다 쓰는 거였는데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멋을 부리면서, 내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나는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드라마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이만한 전화기를 들고서 이렇게 굉장히 멋을 부리면서 걷는, 그 자기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저런 게 가능하구나. 나는 너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테크놀로지가 불가능한, 당연히 무선통신 뭐 그전에 군에서도 쓰고 다 썼죠. 그런 뜻이 아니라 저게 일상생활에서, 그게 카페의 앞에 이렇게 그 장면인데, 저게 일상 도시 공간 내에서 저런 일들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서 가능하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그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이라는 건 사실 거의 무슨 뭐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책상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지하철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생필품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삶을 바꾸는 기술적인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시니컬해지냐면, 뭐 기술, 그거 사람들이 너무 기술에 종속되지,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이렇게 툭 던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기술들이 얼마나 잘 숨을 수 있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기 주기 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연필이나 이렇게 그런 것 같은 거죠. 공책같이. 그러니까 기술이 시간을 조금 거치고 나면은 여러분 삶 속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삶들을 바꾸고 그것들이 차이가 나게 하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직관하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 역도 성립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 기술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엄청 파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삶 속에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해지거나 아니면 못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해요. 사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니까 거꾸로 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봤을 때는 기술이 파괴하고 있는 게 너무나 명백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게 이 사례예요. 저게 뭐냐면 유아노동이에요. 저 친구가 몇 살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이 잘
이렇게 딱 볼 때 몇 살 정도로 보여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죠? 몇 살 정도로 보여요? 10살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이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숙하고. 그래가지고 9살, 10살 정도로 보이는 게 맞아요. 대충. 근데 저 친구가 실제로는 13살, 12살, 13살, 12살 반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어떤 이유겠어요? 사실은 서양 애들은 동양 친구들보다 훨씬 더 일찍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외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원래 나이보다 훨씬 이렇게 그 작고 왜소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 늦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영양 부족 때문이죠. 저게 이제 19세기 때 찍은 사진이에요. 19세기 때 한창 이제 그 직물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 때 그때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공장에서 유아노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저게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몇 살, 내가 정확한 법 내용은 모르겠지만 몇 살 이하는 저런 공장에서 자기가 원해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마치 여러분이 원해도 심장을 팔 수 없거든요. 장기 매매에 대해서 기증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심장은 또 기증도 못해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건 기증. 여러분 신장은 기증할 수 있어도 심장은 기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제한들을 두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가치나 삶의 조건들을 고려해서. 근데 실제로 산업혁명기에는 이런 식의 유아노동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사람 너무 잔인하다. 특히 어린애들한테 요즘에 저기 유행하는 말을 쓰면 뭐 즐겁게 뛰어놀고 교육받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꿈을 키워야 될 나이에 저런 공장에서 저렇게 굉장히 끔찍하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보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윤리적 주장인데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듯이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유아노동이 이루어졌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거면 실제로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저걸 끌어다가 노예처럼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자발적으로 저런 일들을 했고, 실제로 유아노동이 가능하도록 기계장치를 설계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게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되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유아나 혹은 유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공장으로 자발적으로 보냈을까요? 혹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18, 19세기 그런 조건에서 대충 뭐 영국 맨체스터나 아니면 뭐 이런 공장 지역들이었겠죠?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리포트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나 보죠? 그래, 오늘은 내가 그냥 다 얘기해 줄게요. 안 물어보면 짜증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교육의 효과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생각을 짜내도록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워낙 임금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다 일해도 그건 기본이에요.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일을 해도 자기가 물론 자기 먹을 걸 벌어오진 못해요. 어린애가 어떻게 벌겠어요. 근데 아주 적은 돈이라도, 요즘으로 치면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이라도 주급으로 받아오지 못하면 정말로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내가 자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 사회학에서 강제적 자발성이라고 하는데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발이 아니죠. 왜냐하면 삶의 조건들이나 사회 조건들이 이 친구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는 그 가족이 정말로 굶어 죽는, 그 당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겨울에 연료가 없어서 그런 조건에 몰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의식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심할 때는 6살부터도 이래요. 6살, 7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는 거는 그 워킹 클래스 노동계급 사람들한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히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루틴해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비윤리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조건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 사회 조건에 유관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수업과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애들을 공장에서 쓰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기계화와 관련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 배웠을 테니까,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장인들이 자신의 숙련도에 의지해서 만들던 것들을 상당 부분, 완전히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기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장인들이 그 굉장히 높은 숙련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장인들이 불필요해지고 굉장히 단순 노동자가 필요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단순 노동, 이게 특히 이제 방직기인데, 실을 만드는 그 방직기 같은 경우에, 방적기요, 미안해요. 방적기 같은 경우에 필요한 노동력이 어느 정도로 단순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리얼리스틱하게 산업혁명을 묘사한 영화나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볼 수 있는데, 필요한 작업은 무엇뿐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멈춰선 이거 있죠, 이게 돌아가는 거, 이 틀을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대를 하나씩 들고 다녀요. 막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 기계니까 뭐 윤활유 문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잠깐 멈추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멈추면 문제가 되는 게 옆에 줄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대로 쳐가지고 그 멈춰서 있는 그 이 봉 틀들을 갖다가 계속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당시에 그 이런 방적기 기술 세목서의 자랑으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방적기는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장인의 그 손길이 필요 없는 건 당연하고, 그 아주 간단한 조작, 뭐냐면 끊임없이 가끔씩 멈춰서는 그 틀들을 갖다 이렇게 나무막대로 돌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동이 가능한 그런 아주 훌륭한 기계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어린애라도 할 수 있다. 아무런 숙련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힘도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어린애를 시켜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단가를 낮출 수 있다 하는 기계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당연히 어떻겠어요? 저게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이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느낌들을 알고 싶으면 그 찰스 디킨스의 하드 타임스라는 소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시절 뭐 이렇게 번역됐을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얘네들이 요즘으로 치면 100m 달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 일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예?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잠은 자야 되고 먹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즘에는 되게 9 to 5니까 중간에 점심시간 빼면 몇 시간 일하는 게 정상이죠? 3시간하고 8시간인가요? 네, 8시간 일하는 게 정상이죠? 얘네들은 몇 시간 일했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대충 14시간이 평균이었고, 심할 경우에는 18시간도 일했어요. 상상이 가요? 24시간에서 18시간을 일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한밤중에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쪽잠을 잔 다음에 4시, 5시 가가지고 다시 또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뭐 그냥 뭐 1분 정도로 먹고 또 다시. 그런 노동 조건 하에서 열 몇 살짜리 애들이, 한 7, 8살부터 열 몇 살짜리 애들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동안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늦으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실이 감기고 기계가 엉키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관 하나가 계속 소리를 질러대면 얘네들은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계속 뛰어다니면서 치고 또 뛰어다니고 치고 그런 걸 묘사한 다큐멘터리나 그 영화들이 가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상상력과 기술적 상상력에서 저 방적기를 만든 기술자가 그런 끔찍한 상황을 의도했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 사람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아니면 아동 학대주의자도 아니고, 왜 구태여 애들을 그렇게 14시간씩 18시간씩 뛰어다니게 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고통 속에서 살게 일부러 저 기계를 만들었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일은 없다고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계적 고안물은,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계적 고안물은 그 제작자, 엔지니어나 기술자의 설계 의도대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설계 의도도 사실은 굉장히 모호해요. 되게 기계적 효율성에만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데 그 기계가 일단 사회 속에 세팅이 되면
그 사회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 기계는 원래 제작 의도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전혀 상상도 못했던 디자인 컨셉에서는 전혀 등장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파급 효과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렇게 14시간을 뛰어다니는 소녀의 얘처럼 끔찍한 애들도 얼마든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학자로서 아이씨, 그건 난 모르고 뭐 나는 뭐 내가 뭐 죄가 있나? 맞아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모르고 그냥 나는 이 기계가 그냥 투입 대비 산출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이게 튼튼한가 보고 내구성 있는가 보고 싸게 만들 수 있는가 보고 그럼 그게 내 책임은 끝난 거지. 나머지 것들은 그건 사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가나 아니면 뭐.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그렇게 복잡한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이렇게 상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 기계의 설명서에 그게 써 있어요. 그 설명서는 엔지니어가 작성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지 관리에 아주 간단한 노동이 필요하고 그러면 애들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썼다니까요. 거기다가 마케팅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상상력을 많이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서 공학자들더러 정치가가 되거나 경제학자가 돼가지고 그 자신이 만든 기계가 가져올 모든 사이드 이펙트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기계를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 이 기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네. 그렇게 뻔히 보이는 것들은 미리 그 디자인 상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나갈 때 설계를 해나갈 때 그걸 고려하고 감안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나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요즘에 그 공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디자인 개념이고 그게 이제 사회적 고려를 담아내는 방식의 디자인 방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똑같은 기계를 설계할 때도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한국 공장에서 사용될 건지 아니면 탄자니아 공장에서 사용될 건지 아니면 미국 공장에서 사용될 건지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예요. 똑같은 기계인데. 왜냐하면 각각의 그 기계가 작동하는 작업 환경이 다르고 그 기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이가 달라서 이 기계를 바라보는 방식, 기계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계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범용 기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 데나 갖다 놔서 너희들이 맞춰라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그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술적 창의성이나 기술적 상상력이 좀 더 확장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계속 그 생각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 다음 얘기들을 좀 해보죠. 자, 지난주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그 와트하고 마르코니 얘기들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는 이제 공학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개관이랄까 그런 걸 다룬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더 읽어 보고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일부는 다루기도 할 거예요. 자, 일단 공학 기술과 엔지니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엔지니어라는 단어는 인제니아 토렘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어요. 꽤 오래된 단어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걸 인제니아 토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엔지니어라는 건 무엇을 만드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테크니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테크네라는 그리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고안물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테크니션이라는 말로 그게 먼저 선점이 돼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엔지니어는 그것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가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우리가 익숙한 엔지니어들, 특히 대학에서 교육받는 엔지니어들은 18세기 이후에나 출현을 하고요. 내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나라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출현을 해요. 프랑스에서 달랐고 영국에서 달랐고 독일에서 달랐고 미국에서 달랐는데 대표적으로 약간 다른 모델의 대표적인이 영국하고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엄청나게 엘리트 국가예요. 혹시
그 프랑스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점을 굉장히 명심해야 되는데 거기는 대학 자체가 그 네 개의 굉장히 다른 종류의 대학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대학 시스템이 있고요. 파리 1대학, 2대학이라는. 그다음에 그 위에 일종의 대학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 엘리트 대학에 해당되는 그랑제꼴이라는 게 있어요. 말 뜻은 그냥 큰 학교라는 뜻인데 그랑제꼴이라는 곳은 굉장히 적게 뽑고요. 각 학교마다 뭐 많아봤자 100명, 200명, 적을 때는 30명, 40명 이렇게 뽑고 그야말로 굉장히 최정예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각 분야에. 그리고 어느 정도 엘리트 사회냐면 그랑제꼴 때의 성적이 나중에 그 사람의 일종의 거의 운명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랑제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학교인데 이제 그 말 그대로는 이제 기술학교죠. 에콜 폴리테크닉이니까. 근데 그 기술학교 출신들이 사실은 프랑스 과학기술이나 뭐 산업경제 분야의 관리들의 최상층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졸업할 때 1등 되면 대충 어디 가고 2등 되면 어디 가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한 수백 개 돼요. 그럼 그런 학교들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뭐 파리 고등사범학교도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도 그랑제꼴의 하나고 그런 식으로 원래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전문직, 예를 들어서 에콜 폴리테크닉은 원래는 포병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였어요. 실제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는 그 사관학교가 있죠. 그 사관학교가 만들 때부터 철저하게 에콜 폴리테크닉을 모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관학교로서 포병 장교나 아주 상급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였는데, 근데 그 포병이나 상급 장교 노릇을 하려면 사실은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대포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포를 어떻게 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역학이라든가 코리오리 포스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응용적인 어떤 측면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에콜 폴리테크닉이었고, 비슷하게 뭐 에콜 드 미네 그러면 광산업, 그러니까 국가가 광산업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광산업들을 경영하기 위해서 국가 기술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학교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특히 영국에 비해서 굉장히 국가 주도형으로 그 엔지니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테크니션들,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장인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도제식으로 위에 스승한테 이렇게 그 기법들을 전수받는 그런 사람들과 대비시켜서 굉장히 엘리트, 처음에는 귀족들한테 뽑았고,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당연히 그 부르주아들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뀔 때 그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귀족한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주아한테 뽑는 방식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아주 상층부의 굉장히 엘리트적인 기술자들을 따로 뽑는 방식으로 그 그랑제꼴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그랑제꼴은 그때 용어는 아니에요. 에콜 폴리테크닉이나 에콜 드 미네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서 그 학교들의 졸업생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국가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는 철저하게 국가 주도형으로 기존의 기술자들과 아주 그 신분적으로나 대우면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 완전 차별되는 그런 방식으로 키워졌고, 흥미롭게도 대학에서 키워진 게 아니라 국가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데서 키워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쟁에서 그런 잘 훈련된 과학기술 장교들이 유용하다는 점이 큰 이유를 차지했죠. 그에 비해서 영국은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 영국 넘어가기 전에 프랑스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술자에 대한, 지금도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좋다기보다는 특히 그 상층부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그리고 그 모델이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채용한 편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들이 정부 상층부에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에콜 폴리테크닉에서 과학기술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어마어마한 엘리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철저하게 엘리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 주도형으로 특히 군사와 관련된 그런 국가 주도형 엔지니어와 민간에서 이제 프랑스도 민간에서 엔지니어들이 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일반 대학에서 그런 공예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 같은 데서 19세기가 되면, 이건 18세기고 19세기가 되면 민간 엔지니어들이 커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펠탑을 만든 레셉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중요한 산업들 있죠.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 그런 좀 이렇게 떨어지는 공예학교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최상층부의 에콜 폴리테크닉 같은 데를 나온 국가 엔지니어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예학교 출신들 되게 산업 엔지니어, 그러니까 민간 엔지니어죠. 산업체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필요한 인원들을 갖다가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둘 사이에 상당한 그 알력이랄까 긴장 관계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그 위에 자리는 전부 다 이 에콜 폴리테크닉 사람들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 엔지니어들은 국가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상층부에 진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계와 국가가 엔지니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양분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는 워낙 그 둘이 그 70년대 개발 독재 시절에 아주 그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도 우리나라 사례도 곧 다룰 거예요. 한 2, 3주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 각 나라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엔지니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대학에서 교육받은 엔지니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뭔가 좀 그 발전된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각 나라마다 굉장히 고유한 목적들에 따라서 엔지니어가 육성되거나 그게 프랑스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지니어들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엔지니어의 그 권리들이 확보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장인 정통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장인적 기술자와 자기를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잘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영국 대학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내가 그 얘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영국은요 19세기 초까지 대학이 2개밖에 없었어요.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다른 모든 영국 대학들은 다 19세기 이후에 생긴 것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 수많은 대학들이. 그러니까 그 런던 대학이 처음이에요. 런던 대학이 일종의 우리로 치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걸 통해서 생겨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주로 귀족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돈은 좀 많지만 신분은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야 우리도 대학 좀 가보자. 왜 우리는 대학을 못 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좀 재력이 있는 부르주아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신분제를 타파하자. 뭐 이런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합돼서 일종의 그 민간 대학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해요. 나머지 대학들은 다 그때 생긴 거예요. 맨체스터 대학이 뭐 이런 대학들은 다 19세기 때 산업혁명 이후에 부르주아의 힘이 커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는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 같은 건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 내에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쟁취를 했어야 됐어요. 자신의 권리들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약간 좀 오버하는 레토릭도 많이 썼죠. 우리는 테크니션하고 완전히 다르다. 왜? 대개 그때 쓰는 건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테크니션들은 수학을 사용해서 기계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는 대학에서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기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그거에 기반해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그냥 장인 전통에 따라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뭐랄까 예전에 해오던 방식을 답습하는 기존의 그런 기술자들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요. 여러 가지 집회, 단체도 만들고 정부에 청원도 내고 우리를 다르게 인정해달라. 그리고 우리끼리만 줄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증 같은 제도들을 우리한테 만들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영국 엔지니어들은 항상 프랑스 엔지니어보다 사회적 지위가 조금 낮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자발적인 어떤 자원적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트레드 골드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공학이란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인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기회다. 근데 그 기회가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그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해 있다. 그래서 기존의 장인적 기술자하고는 다르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봐요. 근데 내가 읽어봤더니 내가 아까 얘기한 그 근대의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를 국가별로 잘 차이점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그냥 연구 보고서를 그냥 묶어낸 거더라고요. 네,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쭉 읽힐 수 있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이렇게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글은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어떤 글은 조금 글의 편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혹시
도대체 엔지니어라는 여기 특히 공대 학생들 같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우리가 흔히 서구라고 부르는 나라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그렇게 그 네 개 국가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사회의 조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등장했는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라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프랑스 엔지니어는 기존의 장인적 기술자와 신분적으로 구별돼 있었고요. 국가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육성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랑제골의 성립, 특히 에콜 폴리테크닉의 성립으로 가속화되었고 그에 비해서 영국은 국가 엔지니어보다는 산업계 엔지니어의 단체적 정체성 부여, 그러니까 뭐 그 협회 같은 걸 만들고 자신의 자격증을 수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자격증 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자격증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국가가 주는 자격증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사 자격증 같은 거. 그다음에 또 CPA 같은 거는 어떤 자격증이죠? 그게 이제 이런 민간 자격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공신력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 굉장히 공신력이 큰 어떤 그 회계사 협회에서 이 친구는 충분히 회계사적인 어떤 능력들과 실무 능력들을 갖출 수 있어서 우리의 일종의 도제로 들어올 수 있다. 일종의 그 견습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은 훨씬 더 공신력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념적 수준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자격증이나 이런 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다만 이제 그 회계사라든가 이런 몇몇 자격증들은 거의 국가 자격증에 버금갈 만한 어떤 상당한 공신력을 획득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런 식의 어떤 그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엔지니어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이제 독일하고 미국이 좀 재밌는데 독일은 프랑스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 독일하고 프랑스가 항상 전쟁을 벌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면 뭐가 필요하죠? 포병장교가 필요하죠. 군사장교가. 그래서 독일도 프랑스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자기네들 군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은 상당한 경우에 프랑스랑 비슷하고 미국은 영국하고 프랑스의 절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미국은 이 처음부터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강한 어떤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하고 항상 그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복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 정부의 힘을 키우는 데 대해서 그 꼭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정부가 너무 커지면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부 힘이 커지면은 그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들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부가 힘이 커지면 일종의 독재를 한다. 우리들의 정신을 갖다 이렇게 뭐 그 억누르는 아니면 어떤 그 제한을 가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나친 간섭은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프랑스식 모형이 사실은 워킹하기가 좀 힘들죠.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정부가 딱 틀어주고서 몇몇 특권적인 학교들을 딱 만들고 그 학교에서 배출된 인원들을 국가에서 갖다 쓰고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시도가 됐지만 웨스트 포인트 상업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러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정부 주도형으로 당연히 지능 정책을 펴지만 민간에 의해서 영국식의 어떤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럼 우리 한국에서 어땠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역시 또 우리의 역사를 살펴봐야죠. 그 역사에서 엔지니어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정체성을 부여받고 국가하고 관계는 어땠고 산업체하고 관계는 어땠는가 우리가 다룰 거예요. 우리가 다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 초에서 한국 엔지니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술과 과학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술은 과학하고 달라요. 혹은 공학은 과학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걸 이제 느끼려면 상당히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물리학과에서 듣는 내가 있었던 물리학과에서 듣는 역학하고 공대 역학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려고 기계공학과에 살짝 숨어 들어가지고 역학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수식이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 수식을 설명하는 방식이나 그 다음에 그 수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식,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령 뉴턴 법칙이라는 게 물리학과의 전유물은 아니구나. 어떤 의미로? 뉴턴이 사실은 맞죠. 내가 그때는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학부 때는. 근데 사실 뉴턴은 물리학자라고만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화학자. 요즘 학문 분류로 치면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이자 신학자이자 그다음에 기계도 굉장히 잘 다뤘으니까 일종의 기계공학자도 되고 뭐 이런 식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알 수 있었던 게 똑같은 뉴턴 법칙을 써놓고서도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다른 문제를 풀어내는구나 하는 점들을 보고서 이것들이 사실은 그 설사 그 법칙 자체가 물리학에서 왔더라도 공학적으로 응용되고 생각될 때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느낌들을 받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공부를 더 해보니까 역사적으로도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학이나 기술이 단순히 응용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있고 그 과학을 그냥 어플라이 하는 거. 근데 왜 그럼 그런 생각이 널리 퍼졌나? 역설적인 게 뭔지하면 그 생각을 가장 널리 퍼뜨린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에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엔지니어들이 기술은 응용과학이다.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안 그래요. 지금은 그게 한 1960년대, 7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은 더 이상 그 전 세계 유명한 엔지니어들이 기술이나 공학은 단순히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아니다. 우리는 디자인 컨셉, 디자인 개념이 있고 굉장히 그 기술, 그 과학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고 그 오토노머스 자율적이다. 과학하고는 다른 어떤 세계들을 탐색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해요. 중요한 엔지니어들이. 근데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대충 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명망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국하고 미국 모두에서 공학자의 사회적 지위나 명망도가 과학자의 사회적 지위나 명망도에 비해서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공학이 대학교에 들어간 게 굉장히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은 대학에 들어올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그 일종의 순수학문만 가리키는 곳이었고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그걸 순수학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학문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공예학교라든가 폴리테크닉에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영국에도 폴리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는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닉하고 어감이 너무 달라요. 그건 뭐냐면 대학에 들어올 수 없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폴리테크닉이에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그런데 폴리테크닉에만 있었어요. 공학은 대학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 미국도 좀 비슷했거든요. 대학은 과학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과학만큼이나 굉장히 어너러블한 학문이다. 우리도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학문이다. 우리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뭔가 학문적으로 제대로 연구해서 실제로 일을 처리한다.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공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들과 과학 사이의 연계성, 친화성들을 엄청 강조를 했죠. 그런 레토릭이 굉장히 많아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술자들이, 그 공학자들이, 우리 과학하고 똑같다. 우리도 과학자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강조하는 레토릭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일반적으로 과학이라는 지식을 사용해서 어떤 인공물을 만들어내면, 아티팩트를 만들어내면 그게 기술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도 많이 들리죠. 상식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들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바네바 부시라는 이 사람은 화학공학자였는데, 그러니까 공학자였죠. 화학공학자였던 사람이 확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학이 기술을 낳고 기술이 사람을 발전시킨다라는 모형을 제시해서, 이게 사실은 또 익숙한 여러분 상식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상식이 됐죠. 과학 연구를 하면 그 과학 연구를 응용해서 기술 연구를 하고, 그럼 그 기술 연구의 산물들을 적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과학에서 기술로, 기술에서 산업으로 이렇게 쫙 간다. 그게 이제 R&D 개념의 탄생이죠. 리서치를 해서 그걸 응용해서 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다시 그 돈을 갖다 다시 투입해서 다시 리서치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 모형, 그런 것들이 이때 등장을 해요. 바네바 부시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과학 자문관을 했던 하버드 미안해 MIT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표현한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연구가 개발을 낳고 개발이 생산을 가져오고 생산이 확산과 마케팅을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온다 하는 생각들을 어셈블리 라인 모델이라고 해요. 기술 경영 쪽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셈블리 라인 알죠? 이렇게 착착착착 조립이 되니까 뭔가 과학이 기초를 놓고 다음 단계로 딱 가면 기술이 그걸 갖다 뭔가 실용화를 시키고 다음 단계로 가면 그걸 이제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고 다음 단계로 가면 그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형들, 어셈블리 라인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항상 모든 학문에서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거니까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을 응용하고 그 다음에 응용해가지고 제품 만들고 제품 팔기 위해서 마케팅 필요하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자, 근데 실제 경험적 연구를 해보면 가끔씩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그랬어요. 이 경우는 물론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과학 연구를 하면 그 과학 연구를 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기술에 응용되는가. 정말로 기술 연구를 하면 기술 연구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산업화가 되는가. 자, 산업화가 되면 그 산업화된 것 중에서 어느 정도가 실제로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복지가 높아졌다고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따져봤어요. 그걸 갖다가 70년대에 따져봤는데 왜냐하면 이 모형이 50년대 나와가지고 미국이 NSF 같은 것도 만들고 미국의 그 과학기술 개발 정책에 초석을 놓은 안이거든요. 바네바 부시의 이 제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학기술에 엄청난 투자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그 모형이 정말로 맞았는지 그거를 경험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연구가 힌드사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70년대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결론은 어땠을 것 같아요? 결론은 사실은 그 모형이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내가 우리 동료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한테 하면 그거 그때 들통났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말이냐면 과학 연구 결과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공학적 그 응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공학은 안 그럴 것 같죠. 공학적 연구 결과 중에서 산업화가 가능한 건 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놀라운 건 산업화가 된 것 중에서 인류 복지를 향상시켰다고 믿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걸 다 따져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성공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성공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겠죠. 휴대폰, 그렇죠? 컴퓨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공한 것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놓고 휴대폰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야, 결국 올라가면 무선통신 마르코니부터 온 거야. 더 올라가면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헤르츠의 전자기파 발견이 기폭제가 돼서 마르코니가 무선통신을 발명하고 그래서 그게 막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결국 휴대폰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좀 이따 배우겠지만 중요한 건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게 이렇게 크지 않다는 게 이 힌드사이트 프로젝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학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야, 이 과학 연구를 해서 인류 복지가 향상된다 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 연구를 안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품들이 없겠죠. 그건 분명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중에서 공학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하고 뭐 이런 식 연구를 하게 이런 방식이 실제로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서 사회복지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적어도 다른 방식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대부터 미국이 그 과학기술 개발 모델을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훨씬 더 그 정부 주도로 특정한 그 중점 분야들을 집중해서 육성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한테 그냥 마음대로 너희들
그 연구하고 싶은 거 연구하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그 산업 생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제품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그렇게까지 설득력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노 계획, 뭐 바이오 계획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실천해야 될 뭐 7대 과제, 우리가 21세기에 달성해야 될 무슨 산업 이런 식의 어떤 집중 육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모델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제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뭐 중화학공업 처음에 육성하고 그다음에 전자공업 육성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집중 육성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죠. 아직 집중 육성, 이제 꽤 집중 육성한 지 꽤 됐거든요. 한 20, 30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분야에 돈을 갖다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그쪽 분야 기술 혹은 그쪽 분야 과학을 육성시키는 게 정말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힌드사이트 프로젝트 비슷한 그 정도 이건 되게 큰 프로젝트였고요. 소규모로 우리나라에서는 키스텝이라든가 이렇게 그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역시 결과가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성공한 거는 왜 성공했고 실패한 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봐야죠. 이게 아마도 그 지금까지 잠정적인 결론은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안 났는데 아마 분야 의존성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학 전체를 그렇게 한다든지 과학 전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분야의 과학이나 어떤 분야의 공학은 그냥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를 하다가 그 중에서 몇 개의 아이디어들을 뽑아가지고 산업화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어떤 분야 공학이나 어떤 분야 과학은 실제로 그 상당히 그 상층부의 그 계획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를 육성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시기에 따라 다르고 뭐 이런 굉장히 그게 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 라인 모델이 맞고 뭐 이건 틀리고 아니면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식의 어떤 거대 담론으로는 미안해요. 거대 담론으로는 더 이상 과학기술 정책을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기술의 형태와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조건들을 살펴봐서 그것들에 입각한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거 외에 그 과학하고 기술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 그 레이턴이라는 사람이 1974년에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은 지식이 사물에 응용된 것이 아니라 즉 과학 지식이 사물에 응용돼 가지고 공학적인 어떤 인공물이 나왔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식과 지식 사이의 상호 침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낯설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과학 지식이 기술 공학에 응용되는 상황은 익숙하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헤르츠가 전자기파가 실제로 실제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알았으면 마르코니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실제로 마르코니가 그 헤르츠 실험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무선전신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과학에서 혁신적인 어떤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 공학자들이 거기서 기술적 가능성을 보죠. 저걸 사용해가지고 저 원리가 그렇다면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측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고 그건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보기에도. 근데 거꾸로는 좀 공학에 응용된 건데 응용된 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근본적인 과학이 바뀌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역시 이것도 역사를 꼼꼼히 다 살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역작용도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영향도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 익숙한 방향의 영향만큼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하나를 들게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측정 장치가 개발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연구 분야 전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PCR 아니면 마이크로어레이, STM, AFM 같은 걸 들었는데 여기 STM 얘기만 들게요. 이게 그림이 좀 있어 보이니까 뭐냐면 STM이라는 게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양자역학의 양자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충만 얘기할게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어떤 대상을 관측해서 그 대상을 그 자리 우리가 코펜하겐을 봤으니까 잘 알죠. 그래,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 어떤 대상을 관측해서 그 대상을 어떤 지점에서 발견할 확률은 그 파동함수라고 불리우는, 그게 뭔지는 따지지 말아요. 파동함수라고 불리우는 것을 제곱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함 푸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x의 함수일 때 그걸 갖다 제곱해 가지고 얻은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이 x에서 얼마인가가 그 지점에서 관측을 수행했을 때 그 대상이 만들어질 그 발견할 그런 확률이에요. 근데 고전역학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그 파동함수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황당한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고전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나를 관측했을 때 나를 발견할 확률은 여기에 모여 있겠죠. 여기에만 이렇게 피크를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크를 이루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고전적 대상은 다 그런데요. 그 좀 작은 대상들, 마이크로스코픽한 대상들, 원자나 분자 수준의 대상들은 그것의 파동함수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자 안에다가 어떤 전자를 가두어 둬도요. 그 전자가 상자 바깥에서 관측될 확률이 존재한다고요. 분명히 가둬뒀는데.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 얘기는 개념적으로는 물론 그 확률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거시기의 물체에서도 성립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 벽을 뚫고서 사실 뚫는 건 아니죠. 저 벽 바깥에서 관측될 확률도 존재는 해요. 양자역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그거는 그렇다는 거지 뭐. 그냥 과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학자들은 그걸 활용을 해요. 그게 이제 공학적 창의성인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막 이러다기보다는 그래?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 되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이게 뭐냐면 여기 탐침에서 이 탐침을 아주 가까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샘플인데요. 그 샘플에 아주 가까이 되면 굉장히 가까이 되면 요 탐침하고 요 샘플 사이에 그 아까 말한 양자 터널링 효과 때문에 왜 그 샘플에 있었던 그 전자들이 요 탐침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당연히 거리에 뭔가 비례해서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넓은 그 탐침하고 그 샘플 사이가 멀어지면 원자가 이렇게 건너뛰기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식이 없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리에 반비례하는 방식으로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간단한 계산은 아니다 생각해봤더니 좀 복잡한 계산을 하면은 이런 탐침을 잘 만들었을 때 이 샘플 사이에서 얻어지는 전류의 크기가 샘플하고 그 다음에 그 탐침하고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하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활용하느냐? 혹시 이쯤 해서 뭔가 아이디어 있는 친구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학적 상상력인데 이걸 어디다 응용하냐면 일종의 지형도를 그리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원자적 수준에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샘플을 갖다 놓고 이 샘플이 요게 지금 원자 하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가 이 정도 두께로 있고 여기는 딱 원자 알갱이 하나 수준으로 딱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거시적 수준에서 보면은 다 매끈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게 다 매끈해 보이지만 실제로 원자 현미경만 가지고 봐도 분자 현미경만 가지고 봐도 이게 되게 우툴투툴하거든요. 근데 분자 현미경도 굉장히 상이 이렇게 막 뭉개져서 나와요. 근데 이 STM은 뭐냐면 그런 터널링 효과를 이용해서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전류를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들을 이 컴퓨터에서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얼마나 요철이 있는가. 왜냐하면 올라간 지역에서는 그 탐침하고 그 샘플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전류가 세질 테고 내려간 지역에서는 탐침하고 전류 사이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전류가 약해지겠죠. 그거를 물론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잘 분석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는 아는데 STM 쳐보면 환상적인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이런 방식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보는 건 아니죠. 가시광선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얻은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구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원자 수준의 제어가 가능하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처음에 개발했던 공학자들이 IBM이라는 글자를 원자들을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얻어냈어요. 원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사실은 나노 과학 연구의 결정적인 도구예요. STM이.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원자 수준에서의 물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제어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STM 연구 때문에 나노사이언스라는 분야 전체가 새로 사실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AFM은 저기 전류가 안 통하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다 쓰기 위해서 아토믹 포스를 이용하는 건데 원리는 대충 비슷해요. 그러니까 STM이나 AFM으로 사실은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형성된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그 분야가 굉장히 좀 이렇게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죠. PCR도 마찬가지예요. PCR이 그 분자 생물학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꿨는지, 연구 분야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마이크로레이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그게 뭐 유전자 칩이라든가 그런 것과 응용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대로 살펴보면 기술적인 어떤 창안물에 의해서 이건 당연히 공학자가 먼저 만들었는데 STM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쯤 되면 공학자 이런 게 좀 애매해지긴 해요. 그 실험 물리학자랑 공학자랑 같이 연합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실제로 엄청난 분야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만 계산해 봤을 때 불가능하다 한 일을 누군가 실제로 만들어내서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이론이 틀린 거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군가 만들어내면 이론이 틀리면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했어? 왜 틀렸을까? 내가 무슨 생각을 잘못했길래 이 이론에서 틀렸을까? 아, 내가 이런 가정을 했는데 그전에는 못 보다가 이런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이 틀린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론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공학적 고안물이. 대표적인 예가 제트엔진이에요. 제트엔진 만든 사람은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회고록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칼텍에 있을 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내가 자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고 제트엔진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건 시도도 할 필요 없다고. 젊은이 자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그 말에 굉장히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보겠어. 그래가지고 한 20년 연구해가지고 제트엔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제트 엔진 이전의 어떤 그 익숙한 어떤 엔진 개념에서 시작해서 거기서는 엄밀하게 제트 엔진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 시대의 엔진에 대한 개념에서 중요하게 잘 안 드러나지만 중요한 어떤 가정이 제트 엔진에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은 되게 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과학자들은 대부분 수렴적 상상력 하에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생각해가면서 이론을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론이나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전제들을 놓고서 거기에 따르면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누군가 그런 어떤 가능성들의 틈새 같은 걸 비집고 들어와서 공학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면 그러면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이론들이 바뀔 수가 있죠. 그렇다고 너무 뭐 지금부터 당장 뭐 연구운동 기관을 만든다든가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바래요.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력학 법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뭐 이러면서 실험실에 처박혀가지고 그런 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그 이론의 지위가 충분히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일어나는 이렇게 첨단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론 자체도 사실은 개정의 가능성이 많은 연력학 같은 거 말고 그런 분야에서는 실제로 물건을 먼저 만들어서 그 물건 때문에 이론이 바뀌는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가능해 싶겠지만 실제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과 기술 사이의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르코니도 그랬어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와트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와트는 1736년부터 1819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고 산업혁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증기기관의
혁신적 계량가였어요. 네, 일부 사람들은 와트를 갖다가 증기기관의 발명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니까 틀린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데 와트가 그 영국에서는 주로 장인적 전통에서 기술을 습득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 증기기관에 대한 그 기술을 습득했냐면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증기기관이 여럿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와트가 어렸을 때 그 광산에서 이런 종류의 증기기관을 수리하면서 그 증기기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당시에 뉴커맨 증기기관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는 게 증기를 사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기관은 와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만들어졌었고, 실제로 와트가 자신의 증기기관에 대한 어떤 계량법, 아주 혁신적인 계량법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도 당시에 와트가 수리하던 증기기관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열 효율이 너무 낮았고요. 열 효율이 들어간 열을 실제로 일하는데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비율로 나타낸다면 20%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의 열이 들어가면 실제로 80은 다 날아가고 실제 일을 하는 건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죠. 그 다음에 고장이 잘 나고,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따 얘기할 이유 때문에 고장이 잘 났어요. 그래서 와트가 이 증기기관을 하면서 문제가 뭘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 문제의 핵심을 그 냉각하고 가열을 똑같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는 이제 사실은 와트의 증기기관을 나타나는데 여기 이런 실린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실린더가 있으면 증기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증기의 힘으로 실린더를, 그러니까 이 실린더 위에 증기가 들어가면 증기가 팽창을 하잖아요. 뜨거운 증기가. 그래서 실린더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근데 내려보낸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게 올라오려면 이 팽창된 증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야지 차가워져 가지고 이게 수축을 해 가지고 올라갈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떨어뜨리냐면 거기다 찬물을 부어요. 기존의 뉴커맨 증기관은. 그러니까 이 실린더가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해 보면 열 효율이 왜 낮고 잘 고장 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철을 갖다가 금속을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계속하면 깨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계속하면 실제로 일하는 거는 몇 개 안 되고 쓸데없이 일이 다 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와트가 이걸 엄청 고민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상상력이에요.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나도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된 것을 보니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이게 이런 걸 갖다 놓고서 저게 왜 효율이 떨어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저건 왜 잘 망가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설명을 알아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와트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거의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결책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오래 걸렸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그걸 누가 못해? 그렇게 뻔한 거였어? 이러지만 사실은 저런 걸 갖다 놓고, 어떤 인공물을 갖다 놓고 저것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엄청나게 창의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공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그 적용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와트는 다행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뭐랑 연결되죠? 직센트미하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현장에서 실제로 그 학문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트가 만약에 저런 경험이 없었다면 증기기관을 개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의 증기기관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그 해결책들을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과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와트가 사실은 그런 해결책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여기서도 이제 직센트미하의 그 논구가 사실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오랜 기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 뜨거운 것하고 차가운 것이
한 장소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린더는 이 축이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는 항상 뜨겁게 유지하고, 그다음에 차가운 것들은 콘덴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린더에 구멍을 뚫어서 그 뜨거운 증기를 빼내서, 거기서 식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증기를 빼내서 콘덴서라는 곳으로 보내고, 그 콘덴서는 항상 그 밑에 차가운 물을 둬서 차갑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여기가 이제 콘덴서죠. 예, 실린더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뜨거움과 차가움을 분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아이디어를 갖고, 이 아이디어를 근데 실현하는 데는 또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금방 될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공학에서는 아이디어가 설사 맞는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워킹하게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만 가지고 뭔가 탁탁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렇게 탁탁 맨날 이렇게 불 켜지는 거. 맨날. 근데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중요하죠. 근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것들을 실용화시키는. 왜냐하면 수많은 테스트들을 거쳐야 되고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그 실제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 인공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 상황에서는 절대로 생각 못했던 수많은 난제들이 생기는 걸 다 해결해 나가야. 그러니까 와트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나간 다음에야, 이건 사실은 이제 와트 증기기관이긴 한데 와트는 나중에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와트가 자기가 그 물건 처음에 증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효율을 처음에 한 40%까지 높이거든요. 높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실린더는 상하 운동밖에 못 하죠. 근데 그거를 이런 데다 연결시켜서 얘는 상하 운동을 하지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실제로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속기를 만들어 그걸 만들어내고요. 조속기는 이제 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제로 피스톤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지만 그걸 적당하게 저축해둬가지고 어떨 땐 빨리 돌리고 천천히 돌리고 할 수 있는 조속기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보완적 혁신을 계속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와트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알 만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기술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하나의 혁신을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혁신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혁신이 들어가서 그게 워킹할 수 있도록, 왜 이걸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방적기라든가 이런 당시의 공장에서는 회전 운동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기존 피스톤 운동은 상하 운동만 했어. 왜 상하 운동만 했을까요? 광산의 기존의 증기기관에 이 사용되는 곳은 어디냐면, 광산에서 석탄을 캐내고 나면 물이 고이거든요. 그 물 퍼내는 데 쓰였어요. 물 퍼내는 데는 회전 운동이 꼭 필요가 없거든요. 이 상하 운동만 가지고도 물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퍼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기기관이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일종의 보완적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결국은 이런 보완적 혁신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결국 기술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광산에서 물 퍼내는 기계로서의 증기기관이 아니라 모든 공장에서 수많은 다양한 조건들 하에서도 다 그것들이 작동하는 그런 보편 기계로서의 증기기관 시스템을,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보안물들을, 그리고 그 보안물에는 물론 불행히도 아까 얘기한 그런 14살짜리 소녀, 9살처럼 보이는 14살짜리 소녀도 포함되는데, 그런 전체 사회적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기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자기가 풀려는 문제를 해결한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확장돼 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나 어떤 기술적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그것들을 보완적 혁신을 통해서, 자기가 발명을 못하면 많은 경우 사요. M&A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혁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발명한 것들을 사들여서 자신의 기술 시스템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혁신을 계속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도 독불장군은 없어요. 와트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분명히 그 기술적인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손재주에 있어서는 볼턴이라는 사람, 볼턴이 아니죠. 머독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독이라는 사람을 조수로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나중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모든 실험이나 실제 기계 장치를 만드는 건 머독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종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리고 사업적 수완.
기술자가 사업적 수완까지 갖춘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마르코니가 그 드문 예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연구가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어떤 보완적 혁신들을 그래서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기술 시스템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의회 탄원을 해가지고 그 증기기관이 굉장히 그 유용하다는 점들을 설득해내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볼턴이라는 유능한 기업가와 제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와트가 흔히 이제 와트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와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볼턴 그 다음에 이 머덕과의 제휴가 필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이쪽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와트 혼자였으면 아마 실제로 와트가 그런 그 증기기관의 혁신을 이루고서도 그 영향력을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혁신이 기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다 사회를 바꾸는 일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런 식의 어떤 제휴라든가 끊임없는 시스템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일이, 그렇게 혁신적이었고 시스템들을 구축했던 와트조차도 어느 순간이 되면 보수적이 돼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게요. 여러분, 나만 해도 그게 좋은 건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상관없는데, 나만 해도 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가 별로 이렇게 땡기지를 않아요. 트위터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뭐 스마트폰까지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어떤 거에서 굉장히 저항감이 있냐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신의 정보들이나 자신의 얘기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리고 그게 쫙 퍼지는 거, 그리고 트위터 같은 거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밑에 사람들이 그걸 쫙 리트윗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보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했던 발언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모든 경우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엉켜드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그 내켜 하지를 않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에 적응하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저항감 같은 게 있게 되는 건데, 그 와트도 비슷했어요. 와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조속기도 만들고 회전운동으로도 만들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원래 개발했던 증기기관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압 증기기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용되던 그 뜨거운 증기의 압력이 2, 3기압 정도였는데, 그거 말고 훨씬 더 높은 뭐 7, 8기압, 10기압짜리 증기기관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 머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만들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봤더니 가능하다.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 10기압 이런 건 우습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 엄청난 기압.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10기압은 무시무시한 기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고도 한두 번 났고, 고기압 증기기관을 만들려던 시도를 그 당시 영국 발명가 몇몇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트는 야, 이건 아니다. 증기기관은 안전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런 증기기관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고기압은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만 가지고서 이걸 이런 기관을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고기압 증기기관은 NO라고 딱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뭘 못 본 거죠? 당연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고기압의 위험성을 보완해서 실제로 안전한 증기기관을 고기압으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딱 배제한 거죠, 와트가. 지금 우리가 보면 미친 짓이죠, 바보 짓이죠. 근데 이제 와트는 당시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적정한 선에서 멈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디가 적정한 선인지는 항상 사후적으로만 판단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머독이 사실은 고기압 증기기관을 만들고서도 좀 역설적인 게, 워낙 이 사람은 충실하게 와트 말을 듣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사실은 머독이 그 순간에 딱 자기 스승하고 절교를 하고 따로 사업체를 차렸으면 머독도 와트만큼이나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혁신적 발명가들도 어차피 자신의 상상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를 케어할까, 뭐를 신경 쓸까,
대한 생각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르코니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와트가 증기기관의 발명자가 아니라 개량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와트가 살아있을 당시에 태어날 때 이미 증기기관이 있었으니까 발명자일 수는 없어요. 최초의 발명자일 수는 분명히. 그런데 와트를 증기기관의 발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른 근거가. 그리고 그 근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근거냐면 이런 거예요. 와트 이전에는 여러분 이거 보고서 무슨 증기기관 같아요? 무슨 굴뚝 같죠? 저런 식이에요. 디자인이 엄청나게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뉴컴의 기관인데 뉴컴의 기관도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에요. 표준 디자인이 없었어요. 수없이 다양한. 왜냐면 증기를 사용해서 동력만 얻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증기기관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열 효율을 갑자기 2배 이상 올렸죠. 나중에 점점 보완적 혁신을 통해서 그게 6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증기기관은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한 다음에 한 30년 정도 흐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모든 증기기관은 다 와트형 증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와트 증기기관이 표준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에 증기기관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박물관에 가가지고 와트 이전의 증기기관, 이런 증기기관을 갖다가 찾아서 가서 보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증기기관은 박물관에 있는 것조차도 다 와트 증기기관의 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디센던트죠. 후계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와트는 증기기관의 발명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법도 하죠. 실제로 사실은 오해였는데 그 오해가 생겨나는 형식이 그 표준 디자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기술 쪽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다가 어떤 특정 기술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뭐 기술적 효율성 때문일 수도 있고 참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좀 떨어져도 정치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이용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선가 특정 디자인이 우선권을 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기술 개발 연구가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상당 기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와트를 증기기관의 아버지다 혹은 증기기관의 발명자다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증기기관이라고 인식하는, 그러니까 표준적인 증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은 와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점도 되게 재밌죠. 이제 근데 여러분이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적 고안물을 보고 뭐 휴대폰 누가 만들었지? 뭐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그거를 정말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으로 올리지 않고요. 그것들이 뭔가 상용화됐다든가 아니면 대중화됐다든가 표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만든 사람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일 처음에 휴대폰이 뭐냐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도대체 어디까지 휴대폰을 볼 거냐. 예를 들어서 마르코니가 썼던 것도 휴대폰이냐. 그것도 전신을 통해서 정보 보냈잖아요. 그건 아니다. 사람 음성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휴대폰하고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다르지만 하여튼 음성을 갖다 무선으로 보냈으면 휴대폰이냐. 아니야. 그거 이제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럼 휴대 가능한 건 어느 정도 크기냐. 예를 들어서 위성통신 그걸 사용했던 이렇게 이만한 그 군대 무전기 같은 것도 휴대폰이냐. 그건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고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기술들의 최초 발명자라는 표현은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마르코니 얘기를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그 마르코니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를 제공하는데요. 이 사람은 1874년에서 1937년 사이에 살았죠.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돈 걱정 안 하면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화학이나 전기 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자기파하고 빛의 유사성에 집중한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헤르츠의 실험 결과를 보고서 야 저걸 사용해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 이미 유선 통신은 있었어요. 근데
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전자기파를 사용해서도 우리가 마치 빛을 보내듯이, 여러분 빛을 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을 보내듯이 전자기파를 써서 통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 무선 통신 거리를 갖다가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르츠는 뭐 한 1m, 2m 정도 수준에서 전자기파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르코니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지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고, 뭐 여러 가지 그 안테나를 갖다가 어떻게 설치하고 수직 방향, 수평 방향 형태도 막 바꿔가면서 별의별 뜻을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늘리게. 자,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일을 해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지만 마르코니만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마르코니 당시에 무선 통신 기술을 연구하던 수많은 아마추어 발명가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이 있었어요. 유럽 내에서 수백 명이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마르코니보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항상 거리를 늘리는 거였죠. 그래서 막 서로 경쟁을 했어요. 난 20m까지 갔다, 난 50m 갔다, 난 100m 갔다. 그래서 거의 마치 국제 기록 깨는 것처럼 엄청나게 경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마르코니가 항상 이겼던 건 아니에요. 사실 마르코니보다 단기간에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르코니의 일종의 위대함이라고 할까? 뛰어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아마추어 경쟁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망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상당히 큰 펀딩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의 유용성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계기가 있어야지만 내 사업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영국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아는 친척을 동원해서 영국 해군 제독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영국 해군한테 이 기술을 팔 가능성을 타진해봐요. 영국은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는 나라여서 배가 항구에 접근할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 무선 통신을 통해서 그 배의 안전한 항구 접근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해군한테 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시기까지만 해도 마르코니도 그렇고 모든 다른 무선 통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틈새 시장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무선으로 하죠. 유선 귀찮으니까 선 끌고 다녀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냐면 무선 통신이 유선 통신의 얼터너티브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무선으로 다 해버리려고 하죠. 무선이 더 좋은 거죠. 편하고. 근데 이때만 해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 통신은 기본은 유선이에요. 유선으로 깔고, 단 유선이 불편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배가 자기가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선 통신을 어떻게 깔겠어요. 그걸 갖다 선을 갖다 맨날 깔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유선 통신이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의 대체물로서, 일종의 틈새 시장으로서 무선 통신을 개발했던 거예요. 마르코니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이런 어떤 거에서는 그렇듯이 단가, 영국 해군은 좀 이렇게 싸게 살려고 했고, 마르코니는 그렇게 못 판다 해가지고 결국은 결렬이 되고, 결국 마르코니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갈 때 굉장히 유용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지만 유용한 일이죠, 마르코니한테. 이게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이 이제 그 침몰을 했어요, 이 근처 시기에. 근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선 통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에서도 보고 그러면 뭐 이렇게 사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끊임없이 무선 통신을 보내죠. 당신 SOS가 아니라 뭐 다른 거였는데, 우리 지금 구조 요청을 계속 보내고,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배에서 그 무선 통신을 두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구조하러 왔어요. 안 그랬으면 저 사람들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기 안에 갇혀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구명보트를 타고 나왔던 이 사람들도 이게 북극 항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게 왔어도 다 얼어 죽었어요. 근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배가 있었고, 그 배가 타이타닉에서 보낸 무선 통신을 접수를 해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나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야, 무선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좀 더 탐색해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신문에 나면 일단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신문에 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과장된 말을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신문에 엄청나게 대서특필되면서 무선통신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마르코니가 황당한 제안을 했어요. 대서양, 즉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무선통신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이거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왜냐하면 당시에 기껏해야 수 킬로미터까지 확장을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겨우 수 킬로미터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대서양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갖다가 넘어가겠느냐. 그리고 전자기파는 빛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전자기파의 특징상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둥글거든요. 이게 없나?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영국에서 무선 통신을 쏜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다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리겠죠. 그 근처 조금 지역하고 그게 대서양처럼 상당히 큰 거리를 하려면 지구 공면을 따라서 전파가 이렇게 휘어지게 가야 되는데 전파는 휘어지게 가지 않죠. 전파는 직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비웃었던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웃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과학자들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마르코니가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잘 들어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틀렸냐?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숨겨진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봐요. 처음에 마르코니는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마르코니가 왜 할 수 있다고 믿었냐면 마르코니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틀린 이론을 믿고 있었어요. 뭐냐면 전파가 지하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흘러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접지한 거의 효과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지를 옛날에 자기가 그 실험을 할 때 접지를 했더니 약간 그 전파가 좀 더 잘 갔었거든요. 근데 그건 전파가 그 땅을 타고 흘러가 가지고 나온 효과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을 통해서도 그 무선 통신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대서양도 물론 위에는 바다지만 밑에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테나를 높이 솟아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 땅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전파가 가가지고 유럽에서 그 전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 대서양 그렇게 큰 땅을 갖다 설사 전파가 조금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전류가 약간 그게 그 대서양 그 통과해가지고 저 유럽 쪽에서 그 전파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마르코니는 사실은 그러니까 억세게 운수 좋은 사람이에요. 틀린 이론을 믿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고 우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하고 미국 양쪽에다가 송신탑을 세우고 무선 통신을 계속해서 결국은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죠? 그 당시엔 인공위성 없어요. 지금 이제 인공위성들이 다 받아가지고 쏴주고 그러는데 통신들을 인공위성도 없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당시에 최고의 물리학자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계산해보고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티코브라의 사례랑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경험적 사실이 있었던 거야. 뭐냐면 지구 대기층 위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요. 전파를 반사하는. 이온화된 입자들로 구성된 전리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에서는 무선 통신을 못 쓰는 이유예요. 달에는 전리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리층이 있어서 전파를 여기서 쏘면 그 전리층을 튕겨서 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리층이 튕기는 그 방식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인공위성 쓰지만 전리층에 의존하지 않고 그 전리층 덕분에 사실은 무선 통신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마르코니도 그 사실을 몰랐고 마르코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과학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마르코니가 먼저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했어요.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걸. 근데 마르코니가 그걸 가능하게 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틀린 이유였고 근데도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무선 통신이라는. 그 다음에 마르코니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틀리긴 틀렸는데 그 사람들이 물리학 이론에서 틀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선 통신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전리층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야 저게 워킹을 하는데 도대체 왜 워킹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 가끔씩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인공물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를 주는데 이게 왜 이게 작동하지? 그 작동 원리를 갖다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공학적 지식하고 과학적 지식 사이의 어떤 간극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르코니는 그 이후에 끝이구나. 그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그 와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특허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연관된 특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그 무선 전신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와트랑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연속파 발진기하고 단파 통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기술적인 대안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보이는 거죠. 이거 안 그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도록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나는 물러날 때가 됐다. 물러나고서 이제 새로운 기술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한테 이제 전권들을 위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이제 마르코니는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꽤 손해를 봤어요. 하여튼 자, 이상으로 그 과학기술, 그러니까 기술적 분야에서의 창의성이나 아니면 그 상상력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과학기술에서의 창의성과 상상력에 우리가 사례들을 몇 개 살펴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강의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